여보세요. 라디오 뭐 드세요? YTN 라디오요. 또요? 김혜민 PD가 진행하는 YTN 라디오 생생경제요. 우리 엄마가 진행하는 YTN 라디오 생생경제라고 꼭 말해주세요. 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서울 강남의 대형 교회인 사랑의 교회가 사랑의 교회 지하 공간 도로 점용 허가권에 대한 위법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서초구가 도로 지하에 사랑의 교회 예배당 건축을 허가한 것이 재량권을 남용해 위법이라는 최종 판결을 내렸는데요. 사랑의 교회는 지하 공간의 도로 점용 부분을 원상 회복하던지 아니면 위법 판결에 따른 이행 강제금을 내야 합니다. 사랑의 교회는 복구 비용을 391억 원으로 추산했지만 원상 복구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공시지가의 50%에 달하는 이행 강제금, 연간 수십억 원씩을 내야 합니다. 자, 이제 사랑의 교회는 경제적인 판단을 해야겠죠. 하지만 경제적인 판단보다 화려한 성전이 아닌 말구유에서 나신 예수님의 탄생의 의미를 생각하는 것이 먼저가 아닐까요? 교회는 기업이 아니니까요. 2019년 10월 17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쉬운 경제, 살아있는 경제, 우리 집 경제 이야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 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 이후 100일이 지났습니다. 양국 입장이나 상황이 100일 전과 달라진 것은 전혀 없지만요. 양국에 미친 피해나 영향에 대한 평가는 양국도 다르고요. 또 국내 안에서 또 일본 내에서도 다릅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이 수출 규제로 인해 일본 경제가 어려워졌다는 내용을 담아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신대 하종문 일본학과 교수 전화 연결돼 있어요.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일본은행 보고서라는 게 일본 중앙은행인 일본은행의 공식 보고서인데요. 어떤 성격의 것인지 좀 간단하게 짚어주실까요? 네, 어쨌든 일본은행에서 공식 보고서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 보고서는 전체적으로 일본 경제, 지역 경제 현황, 그러니까 일본의 지역을, 과거에는 12개로 나눈 적도 있습니다만 9개로 나눠가지고, 네. 매년 4회, 그러니까 4분기로 나눠서 보고서를 내거든요. 이거를 2005년부터 작성을 했는데, 이번 2019년 10월에 나오게 됐고요. 네. 근데 그 내용이 보게 되면 저도 이번에 사실은 처음 봤습니다만 이게 사쿠라이 리포트라고 불린답니다. 근데 실제로 보게 되면 62쪽, 이번엔 62쪽짜리였는데 연분홍의 표지가 있어가지고 미국의 FRB 연방준비이사회 같은 경우에는 베이지 색깔이어서 베이지북이라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사쿠라 리포트라고 올리면서 이게 제일 재밌는 부분은 일종의 매크로 데이터 같은 거를 여러 가지로 조사한 것들은 이제 통계로 많이 나오는데요. 요거는 지역을 나눠서 하니까 지역에서 경영자라든지 관련된 경제 주체들의 실질적인 목소리를 담아내는 그러니까 조금은 더 체감 경기를 실감할 수 있는 내용들로 담겨져 있는 게 이 보고서의 특징입니다. 사쿠라 리포트라고 불리는 지역 경제 보고서에 대해 설명을 해주셨어요. 정말 지역 9개를 나눠서 현장의 소리를 담는 그런 보고서라고 하셨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유념해서 봐야 할 내용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습니다. 어떤 지역이 한국의 불매운동으로 타격을 받았다고 나오던가요? 예, 이번 한국의 불매운동은 초기와 상관없이 생각보다는 시간이 갈수록 조금 더 효과가 증폭되어 왔는데요. 이번에 나와 있는 내용을 봤을 때는 일단은 관광산업이 역시 우리한테 보도된 대로 제일 많이 일본에 타격을 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시다시피 이제 부산에서 한국과 제일 가까운 스시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8월부터 시작해서 계속적으로 보도가 나왔습니다만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단체 손님이 거의 제로인 날도 많았다 그래가지고 네. 이게 굉장히 타격이 컸고요. 근데 이 스시마가 어디에 속하냐면 나가사키 현에 속합니다. 네. 근데 이 나가사키는 큐슈에 있습니다만 나가사키 시내 같은 경우에도 네. 8월 후반 이후에는 취소가 굉장히 증가했다.
라는 얘기가 네. 나가사키 숙박업계의 보고서로서 이제 평가가 나오고 이게 보고서에 반영이 되어 있고요. 네. 조금 더 위로 올라가면 일본의 북쪽 끝에 홋카이도의 삿포로가 있는데요. 유명하죠. 네, 그렇죠. 여기도 한국 관광객이 특히 여름에 많이 갑니다. 맞습니다. 시원하기 때문에요. 네. 근데 여기도 단체 손님을 받는 호텔 아니면 여관 같은 데서 손님이 계속 감소하고 있고 제가 아는 분들도 안 간 분도 꽤 계십니다. 제 주변에도 많습니다. 네. 네. 그리고 한국 분들은 잘 안 갑니다만 동해 면에 있는 곳에 닝하타 밑에 카나자와라는 곳이 있습니다. 최근에 그 하기비스 때문에 굉장히 많이 타격을 입은 지역과도 가까운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앞으로도 굉장히 상황이 어려울 것 같다. 이런 보고서들이 계속 지역에서 올라오니까 네. 이게 공식 보고서의 사쿠라 리포트에 수록이 되면서 여러 가지로 이제 파문을 낳고 있는 거죠. 네.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은 지금 일본은행 보고서에 다 들어가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죠?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인 관광객이 거의 90% 이상 준 대마도는 이제 재난 지역으로 선포될 거다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자, 네네 말씀하시죠. 네, 아니요. 일본 관광청 전체가 9월달 얘기한 것도 보니까 9월 달에는 전년 대비해서 거의 절반 이상 58%가 줄었다고 그러거든요. 네네. 근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대도시가 줄었는가, 아까 말씀드린 츠시마 같은 삿포로와 같은 지방이 줄었는가에 따라서 온도차가 굉장히 다를 수 있다는 거죠. 그럼요. 네. 저희도 그 강원도에 산불 났을 때 강원도 우리 그 박원순 지사도 그렇고요. 나와서 많이 와달라고 관광 많이 와달라고 그게 지역 경제 살리는 거라고 운동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이런 지역 경제는 관광에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돼 있기 때문에 일본 내에 이 관광으로 먹고 사는 지역들은 굉장히 타격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그러면 산업 분야를 좀 살펴보죠. 산업 분야 당연히 소재 부품 분야에 대한 언급이 있었겠죠? 그렇습니다. 소재 부품 같은 경우에는 직접적으로 한국과 수출 규제와 관련해 가지고 문제는 이제 일본 내에서 이게 전체 산업의 동향이 왜냐하면 그 보고서를 보시면 안의 내용은 굉장히 큰 덩어리로 나와 있습니다. 네. 따라서 관광 산업은 하나의 그 산업 분야로 잡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내용이 나와 있는데 부품 소재 산업에서 이 부분은 일본 경제 전체에 차지하는 비중이 작기 때문에 네. 보고서 전체를 봤을 때 반도체 관련 세계 품목과 관련된 특히 이제 일본이 수출 규제를 하고 있는 이 부분에서 구체적으로 일본 경기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부분을 확인하기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는 아마 조금 더 통계치로 잡았을 때 잡히는 부분이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그 말로써 쓰는 그러니까 정성적 보고서라고 생각되는 부분에서는 조금 담겨지기 어려운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보여집니다. 제가 아까 말씀 중에 최문순 강원지사를 박원순 지사라고 얘기했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정정합니다. 네, 죄송하고요. 자, 지금 산업 분야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셨어요. 좀 담기 어려운 부분도 있었다라는 한계도 말씀해 주셨는데, 근데 이 보고서에 보면은 확실히 이런 반도체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국이 재고를 지금은 담아오기 때문에 일본 경기에 문제가 없지만 앞으로 국산화시킨다면 더 어려워질 것이다. 이런 내용이 있었다면서요. 네, 그 내용은 전체적인 보고서에서 나와 있고요. 네. 그 부분은 아시다시피 이제 반도체 관련 특히 세 부분의 소재는 이게 그 재고를 많이 축적하기가 어려운 특히 불화수소 같은 경우는 네네. 재고가 굉장히 갖기 어렵거든요. 네. 그러니까 만들어서 금방 수출을 하고 생산이 이렇게 돌아가는 그러니까 단기적인 순환 시스템의 산업 분야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한국의 수출이 둔화되고 일본 그 경제산업성에서는 수출 허가를 내주지도 않고 있고요. 네. 근데 이런 고통들이 있지만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목소리가 클 텐데 이게 이제 일본 내 분위기도 있으니까 경영자가 직접 와 우리 정말 죽겠다라든지 그러니까 원색적인 목소리로 정부에 대한 성토를 하기는 조금은 부담스럽지 않나 네. 그런 점들이 관찰됩니다. 오늘 이 일본은행 보고서를 보고 일각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일본의 경제 규모가 우리보다 훨씬 큰 상황에서 몇 가지 분야만 단순 비교해서 한국보다 일본이 이번 일본 불매운동이나 무역제재 이후에 경제적인 타격이 크다라고 말한 건 적절치 않다라는 이야기도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이제
이른바 일본에서 개별 기업이 가지고 있는 그 수출 규제에 따른 굉장히 불편한 느낌, 그리고 기업을 하기 어려운 환경이라고 생각되는 측면들이 네. 결국에는 개별 기업의 목소리가 사회적으로 반향을 일으키고 정치에 반영이 되었을 때 한국 쪽에도 결국에는 목소리가 전달될 텐데요. 근데 이 얘기가 아시다시피 반도체 관련 새 품목을 만드는 데는 전부 다 거의 중소기업 수준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일본 내에 과거에 있었던 히타치라든지 소니 같은 그러니까 큰 규모의 기업의 일종의 하청 기업의 형태로 있던 것들이 그 대부분 큰 기업들이 사실상 반도체가 몰락하면서 한국과의 산업 연관성을 갖게 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자면 그 목소리가 국제적인 측면에서 더더군다나 한국과 일본 사이 역사 문제로 갈등이 있기 때문에 그 문제가 표면에 나와서 우리한테까지 그 생생한 목소리가 전달되기에는 조금 더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교수님 말씀은 큰 기업의 목소리가 이 정치에 영향을 주고 그렇다면은 한일 관계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텐데 대부분 중소기업들이다. 관련 기업들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한일 관계에 좋은 영향을 끼치긴 역부족이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 이번에 수출 규제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미묘한 지점이 있는데요. 반도체 관련 새 품목이 처음에 했을 때는 한국의 반도체 라인이 멈출지 모른다는 위기감을 했습니다만 생각보다 그렇지는 않았거든요. 네. 근데 일본의 입장에서도 더블리트 제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었을 때 한국의 반도체를 완전히 망가뜨리는 느낌의 제재를 하기는 부담스러웠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다고 한다면 상대적으로 일본 내부에도 영향이 적은 오히려 중소기업 부문을 선정해서 했을 가능. 그러니까 네. 국내적인 영향력인 거죠. 일본 네. 국내에.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고려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일본 국내에서 힘든 사람 쪽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는 거고 한국 쪽에서는 대기업이니까 피해가 적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현재 수출 규제로 인한 양국의 충격파는 생각보다는 작아진 거죠. 네. 근데 어제 오늘 계속 화제가 된 인터뷰 중에 하나가 그 유니클로 창업자인 야나이 타다시 회장의 인터뷰더라고요. 그렇습니다. 혹시 읽어보셨어요, 교수님? 예, 저도 조금 봤습니다. 네, 이 회장이 굉장히 쓴소리를 많이 했어요. 거의 호사카 유지 교수님 수준으로 회장님께서 국내에서 얘기를 하셨는데 한국에 대한 언급도 있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유니클로 회장만의 생각일까요? 아니면 좀 일본 기업들, 대기업들이 좀 이런 문제의식 갖고 있지 않을까요? 저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네. 일본도 한국과 마찬가지로 일종의 이제 수출을 하지 않으면은 경제 시스템이 돌아가지 않고 일본의 네. 국부가 증진되지 않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사실은 그 이번 수출 규제라고 하는 건 일본 스스로가 수출을 하지 않겠다라고 생각하는 약간 자해적인 의미의 그 제재 조치였다는 말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건 경제의 메커니즘에서 봤을 때 전혀 이해가 안 되는 발상인 것이죠. 네. 따라서 그거를 경제 재계 지도자들 입장에서는 뭐 어쩔 수 없다고 하더라도 과연 이 문제에 대해서 아베 정권이 어떤 출구 전략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이 얘기는 사실 7월 초부터 나왔는데 여전히 지금 3개월이 지난 상태에서도 아베 정권은 보여주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략이라고 하면 맞는 얘기지만 문제는 그 유니클로 회장의 입장에서 봤을 때도 일본이 가지고 있는 수출 입국이라고 하는 경제 시스템에서 네. 한국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라든지 그다음에 한국과 일본 간의 산업 연관성을 생각해 봤을 때 이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그러니까 일본은 결국 그런 면에서는 중류 국가 정도로 전락했다. 네. 과거에 일본은 이런 정도의 도발적이고 공격적인 그 국민성을 가지고 있지 않았는데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직접적인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것이죠. 네. 오늘 일본은행 보고서도 그렇고요. 그리고 유니클로 창업자의 인터뷰도 그렇고요. 또 일본 언론, 일본 마이니치나 아사히 신문에서도 어리석은 조치였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그렇다면은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베 총리가 조금 압박을 받을까요? 지금 출구가 없어 보인다라고 말씀하셨지만요. 그 부분은 현재로서는 네. 지금 이제 아까 말씀하신 유니클로 회장도 그렇고요. 상대적으로 재계의 목소리가 과연 10년 전에 비해서 20년 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비중이 약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베 수상이 최근 장기 집권을 하고 있는 가장 강력한 이유 중에 하나는 생각보다는 과거는 일본의 경제의 목소리, 재계의 목소리가 정치에 미치는 영향이 컸었는데요. 이게 아베 정권이 장기 집권하면서 가지고 온 부작용이라고 생각되는 거는 정치 우위적인 현상이 굉장히 강해졌거든요. 네. 이런 것들이 일종의 경제 합리적인 측면에서
이웃과의 설린 우호적인 관계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적인 기류가 흔들리는 게 윤리권로 회장의 불안이고요. 따라서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아베 수상이 어느 정도까지 가게 되면 과연 부담을 느낄 것인가. 사실은 이 부분은 저로서도 가늠하기 어렵고 어쩌면 아베 수상도 모르고 있지 않을까. 아니면 무시하지 않을까. 그런 위기감마저 듭니다. 그러면 우리나라 중소기업도 불쌍하지만 일본의 중소기업들도 진짜 불쌍하네요. 그렇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양국이 경제라고 하는 것은 어차피 윈윈의 관계라고 생각이 되고 네. 물건을 팔고 사는 것은 당연히 서로 간에 이익이 되는 건데요. 지금 일본이 하고 있는 경제 제재는 완벽하게 일본을 내부를 죽이면서 한국을 죽이겠다는 건데 네. 문제는 둘 다 아니라는 거죠. 누구도 즐거워하지 않는 상황이 왜 만들어지냐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본 재계의 목소리가 일본 내에서 약해졌고 그 말은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이 일본 사회에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그렇습니다. 이야기니까. 그게 일본의 우경화의 가장 커다란 맹점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은 이번에 일왕즉위식에 이낙연 국무총리가 가기로 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뭐 23일이나 24일 중에 개별 회담을 조율 중이라고도 하고요. 네. 그럼 전문가로서 이 시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낙연 총리가 가시는 것도 그 대통령도 원래는 가실 계획도 있었다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요. 과연 그러면 누가 먼저 화해의 제스처를 낼 것인가 네. 라는 부분은 우리가 말하는 치킨 게임에서 그리고 한국 간에는 한국 일본 간에는 역사 문제의 앙금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일본의 국내 정치가 민주주의가 굉장히 취약한 구조라면 저는 오히려 한국에서 먼저 화해의 손길, 오히려 문제를 풀 수 있는 양보하는 제스처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승적인 차원에서. 네, 그러니까 일본 분위기 자체가 지금 출구를 찾을 수 없는 상황이니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네. 후퇴할 길을 마련해 주자라는 말씀이신 우리가 거죠? 오히려 대로를 마련해 주면서 네. 일본 국민들이 아베 수상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게 만드는 게 대통령이든 뭐 우리 국민들이 하는 불매운동이든 이런 얘기들은 외압이고 어차피 일본이 일본인이라고 하는 범주로 단결된다면 네. 오히려 일본 국내 내부에서 한국이 과연 저런 조치를 취하는데 수상은 뭘 하고 있는 것인가라는 의문이 들기 시작하면 저는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이라고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일본보다 민주주의가 더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는 우리나라가 일본 국민들에게 손을 내밀므로써 오히려 아베 총리의 문제점을 일깨워 주는 게 출구 전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조금은 긴 얘기고 돌아가는 얘기인데요. 네. 그게 오히려 한일 관계를 지금 역사 문제에서 누가 옳고 그른 것이 아니라 양국이 윈윈하는 새로운 방안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주체를 형성해내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위기가 기회라고 한다면 한국이 지금 현재 오히려 어렵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먼저 양국이 윈윈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보자. 저는 이런 메시지는 굉장히 일본 국민에게는 어필할 거라고 생각이 돼요. 네. 역사 문제에 있어서 누가 옳고 그른지는 분명히 알려줘야죠. 그리고 그거는 알려져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렇죠. 그 문제와는 별개. 네. 그 문제와는 별개로 우리가 먼저 전략적으로 퇴로를 좀 마련해 주는 것도 지금 이 상황에 필요할 것 같다라고 교수님께서 조언해 주셨습니다. 교수님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하종문 한신대 일본학과 교수였습니다.